깊은 밤, 경복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사내의 낮은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작 자기 눈앞에 촛불 하나조차 보기 힘겨워합니다. 눈을 감아도 아프고 뜨면 더 아프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를 반만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군 세종대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평생 믿어온 그 박제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자한 얼굴, 그 온화한 미소는 사실 1973년 친일행정 논란이 있는 화가 김기창이 자신의 상상으로 그려낸 재구성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세종의 어지는 전란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 가지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이도의 처절한 완벽주의와 신체적 붕괴가 남긴 비사. 둘째,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신하와 가족에게 엄격한 희생을 요구했던 리더십의 이면. 셋째,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그가 한글에 담으려 했던 자주와 자립의 실체. 단언컨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 여러분이 기억하는 세종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를 빚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연소시켰던 한 인간, 이도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13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건국 불과 5년 만에 태어난 이도. 그는 셋째였습니다. 유교적 명분대로라면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일찍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 움직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도를 무릎 위에서 떼어놓지 않고 키울 만큼 편애했습니다. 태종은 정도전 일파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 어린 이도를 안아주고 업어주며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부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도는 독서라는 지독한 습관을 키웠습니다. 한 번 잡은 책은 1100번을 넘게 읽었고 서책을 모두 압수당했을 때도 병풍 뒤에 남은 책 한 권을 찾아내 기어코 외우던 소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공부벌레를 넘어 스스로를 준비된 군주로 보이게 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이 엿보입니다. 매형의 기생을 취하려는 양령에게 예법을 논하고 새 옷을 자랑하는 형에게 마음을 갈고 닦으라 충고하던 모습은 결과적으로 내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왕관의 대가는 피의 향기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부왕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시몬을 숙청했습니다. 장인이 고문 끝에 처형당하는 광경을 세종은 침묵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종이 이 숙청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처가의 몰락을 감내해야 했던 그의 고뇌는 기록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아내 소원왕후가 노비로 전락한 어머니를 보며 피눈물을 흘릴 때도 그는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군의 시대는 그렇게 개인의 슬픔을 억누르고 국가의 안정을 선택한 한 남자의 비정한 침묵 속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세종의 정치는 쉼없는 가동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1시에 일어나 정무를 보고 동이 트기 전 신하들을 불러 모아 끝잠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연이라 부르며 찬양하지만 당시 신하들에게 그것은 한계까지 몰아붙여지는 극한의 학문적 헌신이었습니다. 세종은 누구보다 엄격한 리더였고 신하들은 왕의 압도적인 학식과 열정 앞에 매일 밤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황희정승은 세종에게 평생을 헌신해야 했던 국가적 공복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구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며 제발 사직시켜달라고 빌었지만 세종은 고령의 정승조차 끝까지 붙잡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가마 타고 출근하라. 거동이 불편하면 누워서라도 정무를 보라는 명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황이라는 거대한 경험을 국가 시스템 정착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리더의 철저한 책임의식이었습니다. 막대한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말생의 사례는 세종의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부패한 신하를 처형하는 대신 다시 등용해 병조판서로 쓰게 했습니다. 이는 세종이 도덕적 흥결보다 국가적 능력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조말생은 결국 과중한 업무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종에게 신하란 국가라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핵심 연료였고 자신 또한 그 기계의 부속품으로 스스로를 연소시켰습니다. 물론 그는 독단적인 리더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통고라는 화폐 정책이 실패해 백성들이 고통받자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공법을 제정할 때는 17만 명의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백성의 목소리를 시스템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극한의 학문 가묘와 철저한 책임 추궁 그리고 소통, 이 모순된 리더십이 조선의 500년 기틀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은 세종의 지독한 집념이 낳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국경선에는 백성들의 혹독한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세종은 북방 영토를 안정시키기 위해 남부 백성들을 북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척박한 땅, 그리고 여진족의 위협. 실록에 따르면 일부 백성들은 북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세종은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북방 국경 확보가 없었다면 후대에 더 큰 침략 위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장기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영토뿐 아니라 정신의 자주성을 세우는 일에도 그는 가차없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전 왕조인 고려의 흔적을 재정립했습니다. 1426년 고려 역대 군왕들의 초상화를 소각하고 태조 왕건의 진영을 땅에 묻은 사건은 분영갱상이라 불리는 실록의 사실입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만의 새로운 법도를 세우기 위한 왕조교체기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여기에 역사의 얄궂은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고려의 얼굴을 그토록 철저히 지웠던 세종, 하지만 정작 그의 어진 또한 전란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의 얼굴이 실제의 초상이 아니라 자료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재구성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타인의 기록을 지웠던 군주가 받아야 했던 역사의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파괴한 자리에 고려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칠정산을 만들어 조선만의 하늘을 열었으나 정작 본인의 얼굴은 후대에 전하지 못한 외로운 군주의 초상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계한 이 천재를 가장 괴롭힌 것은 통제 불가능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 복이 지독하게도 없었습니다. 장남 문종의 첫 번째 빈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기괴한 주술을 부리다 적발되어 폐위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봉 씨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단으로 술을 반입하고 질투심에 궁녀들을 폭행했으며 심지어 외로움을 참지 못해 궁녀와 동성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던 세종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추문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며느리들을 신문하고 단죄하며 왕실의 수치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불행 앞에서도 그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넷째 이명대군과 막내 영흥대군의 아내들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세종은 직접 혼인관계를 정리하도록 명하고 그들을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영흥대군은 쫓겨난 아내를 잊지 못해 몰래 찾아가 딸을 둘이나 낳았지만 세종은 끝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의 법도가 흔들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종은 부민 고소금지법을 시행하여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상을 바로잡기 위한 질서의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하층민의 인권이 제약받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가족의 행복과 백성 개인의 억울함조차 제물로 바쳐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도였던 세종. 그는 집무실 뒤에서 홀로 얼마나 많은 고독한 눈물을 삼켰을까요? 성군이라는 무게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군주로만 살아야 했던 그의 고뇌는 기록조차 다 담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몰아붙이고 국가를 설계한 만큼 세종의 몸은 가장 먼저 망가졌습니다. 지독한 독서욕과 엄청난 업무량, 그리고 고기를 극도로 선호했던 식습관은 고도비만과 당뇨를 불렀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소변이 쌀뜨물처럼 나오고 기름기가 섞여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학 역사 연구에서는 세종의 병명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보기도 합니다. 척추와 관절이 굳어가고 포도막염으로 인한 극심한 안구 통증이 동반되는 병. 밤새도록 이어지는 뼈의 비명 속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30세도 되기 전 매던 허리띠가 헐거워질 정도로 살이 빠진 것은 신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말년에는 기록에 따르면 그의 시력은 거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세종 25년, 그런 절망적인 육체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비로소 훈민정음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인 사대부들과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이 백성에게 세 글자는 쓸모없다며 반대하자 세종은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반대파 대신을 물러나게까지 했습니다.
지식의 독점을 깨고 백성에게 자주적인 소통의 수단을 주려 했던 그의 창제 정신은 애민의 결정체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시력과 뼈를 깎아 조선의 소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집념이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세종은 성군의 껍질을 벗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국가 시스템 완성을 위해 달려온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빈자리였습니다. 아내 소원한우가 죽고 금쪽 같던 아들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을 때 천재군주는 무력한 아비가 되어 통곡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그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궁궐 안에 내불당을 짓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타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상실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너희는 의리를 안다면서 자식 잃은 아비의 고통은 왜 모르느냐. 신하들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불사를 밀어붙인 세종의 모습은 성군이라는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진 인간 이도의 슬픈 절규였습니다. 1450년 2월, 그는 막내 아들 영웅대군의 집에서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향년 52세. 그가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유교 경전이 아니라 먼저 간 가족들을 위해 자신이 만든 글자로 쓴 불경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연소시켰던 불꽃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대왕이라 부르며 경배합니다. 하지만 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현장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는 인자한 성군만 존재했을까요? 당대의 신하들에게 그는 자신의 사직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엄격한 완벽주의자 상사였습니다. 북방으로 강제로 끌려가던 백성들에게 그는 가족을 흩어놓고 혹독한 희생을 요구한 비정한 군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의 얼굴은 실제의 초상이 아니라 사라진 역사 위에 새로 그려진 상상의 얼굴입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실은 평생을 우리 민족의 자주와 자립을 위해 헌신했던 왕의 이미지가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화가의 붓끝에서 완성되었다는 현대적 아이러니입니다. 당대의 세종은 결코 모두에게 인자한 아버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난과 원망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모든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며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군용포는 그에게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욕망과 슬픔을 억누르고 오직 국가를 위해 살아야만 했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성군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인간이도를 죽이고 성군 세종이라는 신화 속에 자신을 가두었을 뿐입니다. 그 온화한 미소는 박제된 성군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가 남긴 한글 한자 한자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나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한 고독한 남자의 처절한 유언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찬란한 문명은 사실 그가 흘린 고독한 눈물과 맞바꾼 처참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왕의 고독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종의 이 잔혹하리만큼 위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